김보라의 다치지 않는 억압에 대해서. 벌새는 선한 의도를 가진 영화다. 14살 은희의 성장 이야기. 주인공이 어떻게 사춘기의 폭풍을 지나 성장하는지 궁금했다. 은희만큼의 나이에 다가선 딸이 있어 영화에 대한 기대는 각별했다. 화가 잔뜩 난 은희가 아파트의 문을 쾅쾅 두드리는 첫 번째 장면. 첫 번째 이미지의 클로즈업이 롱쇼트로 연결되면서 영화적 시공간을 설정할 때 감독에 대한 기대감은 새로운 재능의 출연에 대한 흥분감으로 뜨거워졌다. 그러나 벌새는 학원 선생님 영지가 건물의 계단에서 뒷모습으로 등장하면서 기이하게 궤도를 이탈하기 시작한다. 카메라는 은희를 줄곧 따라가지만 영화의 주인공은 은희에서 영지로 바뀌기 시작한다. 꿀을 찾기 위해 쉼없이 날개짓하는 연약한 벌새 은희는 집과 학교에서 갈등, 또 갈등과 마주한다. 그러나 은희는 문제의 해결자가 아니다. 은희가 이리 차이고 저리 차일 때마다 한문 선생님 영지가 데우스 엑스 마키나처럼 천상에서 줄을 타고 내려와 단번에 꼬인 매듭을 풀어준다. 영지가 칠판에 명심보감 교우편에 지심의 문장을 쓰고 은희를 지그시 바라볼 때 나는 정말 불편해졌다. 공자왈, 얼굴을 아는 사람은 세상에 많지만 마음을 아는 사람은 몇이나 되겠는고. 이런 현대도 넘어 포스트 모던 문명의 전제왕조의 도덕교과서 명심보감이라니. 근대 문명은 철학의 거인들이 개인이라는 개념을 발명하면서 출발한다. 근대 문명의 주인으로서 개인의 출발점은 나는 나의 내적 감정의 주인이다. 나만이 나의 내적 감정을 안다이다. 그런데 나의 마음을 아는 친구를 찾으라니. 새로운 영화 재능에 대한 기대감에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 영화 서사의 첫 번째 초점에서 공자님 말씀을 인용하여 주인공의 자리를 단단히 움켜쥔 한문 선생님은 주인공의 성격이 완성되는 두 번째 초점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노래를 부른다. 민중가요, 잘린 손가락을 사이가 틀어진 은희와 절진에게 불러주신다. 이것은 위로인가 훈계인가? 그도 아니면 브레이트 서사극의 거리두기 전략인가? 그러나 나의 불편함과 실망감은 이제 영화만큼이나 묘하게도 호기심으로 전환되기 시작했다. 김보라 감독은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이런 무리수를 두는 것일까? 감독 김보라의 다치지 않는 기억은 무엇일까? 연출자는 서사의 클라이맥스에서 주인공을 다시 교체한다. 영지와 교대의 스크린에 투입된 주장 선수의 이름은 이제 인물이 아니라 사건, 바로 1994년 10월 21일 성수대교 붕괴이다. 영지는 스크린에서 퇴장당한 곧바로 성수대교 붕괴의 사망자 32명의 명단에 오른다. 그렇다. 감독의 다치지 않는 기억은 1994년 대한민국의 20세기 말이 붕괴 사고이며 참극이며 다치지 않는 정신적 외상, 트라우마라는 것이다. 영지는 비극적 한국 현대사의 상징이었던 것이다. 그럴 수 있다. 성수대교 붕괴는 비극적 사건이며 한국 현대사의 하나의 변곡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1994년 그 해에 성수대교 붕괴라는 대형 사고만 일어난 것은 아니다. 1994년은 88년 서울올림픽과 2002년 한국-일본 월드컵의 한복판이다. 한국은 세계의 공작이 되어 경제는 일치월장하며 한강의 기적을 실현하고 있었다. 또 이동통신 기술이 처음 선보인 해다. 그리고 서태지와 아이들이 청년들의 마음을 온통 뜨겁게 뒤흔들고 한국의 소리와 음악의 파괴, 건설한 해다. 그들은 1992년에 등장해 1999년에 홀연히 사라졌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1994년 여름은 무지막지한 폭염이 대지를 장렬했다. 그때만 해도 에어컨은 사장님 댁에만 있었으므로 더위에 지친 나는 아파트 12층 복도에 나가 아래를 보며 잠깐 위험한 생각을 할 정도였다. 1994년의 여름의 폭염 기간에 3,000명이 넘는 사람이 초과 사망했다. 1994년 여름, 한반도는 한마디로 불지옥이었다. 벌새는 1994년, 그것도 바로 그 기록적인 여름의 시간에 펼쳐진다. 그러나 영화에는 폭염이 없다. 강남의 한복판에서 떡가게로 살아가는 가족의 일상이 없다. 14살 사춘기의 미로를 몸의 팽창으로 마주하는 은희의 체험이 없다. 그 대신에 공자님 말씀과 전투적인 노동가와 억압에 맞서 싸우라는 충고가 있다. 이쯤 되면 말은 사람과 사람의 소통을 위한 매개로서의 말소리가 아니라 유일한 진리, 배타적 이념으로서의 도그마가 된다. 영화의 엔딩,
서울의 새벽을 가로질러 성수대교 붕괴의 현장에 도달한 선인은 영지의 영혼을 기억하고 진혼한다. 그러자 은희를 휘감았던 성장기의 검은 장막들은 신기하게도 단번에 거쳐진다. 수학여행을 떠나는 교정. 첫 번째 쇼트의 카메라는 하늘에서 땅을 향하는 부감이다. 이어서 미디움 쇼트의 은희가 영지가 남긴 편지를 기억한다. 세상은 참 신기하고 아름답다. 그러자 은희의 얼굴은 점점 희망으로 밝아진다. 진리의 상징으로 천상에 존재하시는 영지가 지상에서 살아가야 하는 은희에게 계시하는 것이다. 영화 포스터를 다시 보았다. 메인 카피는 1994년 가장 보편적인 은희로부터이다. 보편적이라는 형용사는 오직 신이라는 절대자에게만 해당하는 단어이다. 일자로서의 신은 스스로 존재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보편적 존재이기 때문이다. 역사가 집단의 기억이라면 예술은 개인의 기억이다. 감독은 집단의 기억을 위해 개인의 기억을 억압하고 있다. 정확하게 말하면 김보라 감독은 집단의 기억이라는 억압의 포로가 되어 김보라라는 빛나는 개체성을 투항하고 있다. 그래서 영화는 영화의 주인공 은희를 그리지 못하고 있다. 은희의 일상, 은희의 몸을 그리지 못하고 있다. 김보라의 다치지 않는 기억의 정체는 집단의 기억이라는 억압이었다. 이것은 아주 이상하고 기괴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주 슬픈 일이다.